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달리아입니다. 부산 시민들의 휴식처인 백양산. 부산 도심 한가운데에 위치해 있고 복잡한 도시 삶 속에서 느긋한 평화를 선사하는 장소입니다. 하지만 이곳이 과거에는 부산 전체를 공포에 떨게 한 산으로 악명이 자자했다는 사실. 매해 여름마다 백양산에는 사람이 죽어나갔기 때문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0년 전 1988년 6월 7일 오후 3시쯤입니다. 부산 덕천초등학교 5학년이었던 12살 A양과 B양은 학교 수업을 마치고 친구들과 함께 백양산을 올랐습니다. 그날 산에 오른 아이들은 A양과 B양을 포함해 여러 명이 있었습니다. 학교 숙제였던 식물 채집을 위해서였죠. 잠시 후 숙제를 끝낸 아이들은 사찰 인근 약수터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오후 5시 20분 아이들은 사찰 아래의 두 갈래 갈림길에서 각자 집이 있는 방향으로 헤어지게 되는데 이때 A양과 B양은 왼쪽, 나머지 아이들은 오른쪽의 길로 향했죠. 그렇게 오른쪽의 길을 통해 하산한 아이들은 무사히 집에 도착했지만 어쩐 일인지 왼쪽 길로 내려온 A양과 B양은 밤이 되어서도 집에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놀란 두 아이의 부모님은 경찰에게 실종 신고를 접수했고 머지않아 경찰, 학교 교사들, 이 동네 주민들까지 아이들을 애타게 찾아 헤맸습니다. 하지만 도대체 어딜 갔는지 두 아이는 감쪽같이 사라져버린 상태였죠. 이튿날에도 상황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전날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합세해서 백양산과 그 인근을 구석구석 뒤졌지만 그 어떠한 단서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6월 9일 오전 11시 백양산 숲을 수색하던 한 주민이 나뭇잎과 나뭇가지가 잔뜩 쌓여있는 수상한 모양새의 무언가를 발견해요. 그래서 가까이 다가가서 확인해 보니까 나뭇가지 더미 아래에서 두 아이의 시신이 놓여 있었고 그 시신은 A양과 B양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위아래로 포개져 있었는데 머리가 서로를 마주본 상태였습니다. 좀 특이하죠? 이 부분에 대해 프로파일러는 범인이 한 명씩 아이들을 살해한 뒤 이렇게 쌓아둔 것 같다고 추리했죠. 시신에는 성폭행의 흔적이 남아있었고요. 사인은 경부압박 질식사였습니다. 현장에선 두 아이 중 한 명의 것으로 보이는 신발 한 짝이 한 아이의 허벅지 위에 놓여 있었고 그리고 아이가 착용했던 이 손목시계가 끊어진 채 시신 옆자리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이런 정황으로 보아 이곳이 바로 범행 장소임을 추측할 수 있는데요. 경찰은 또 다른 증거를 찾기 위해 주변을 샅샅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다 현장에서 불과 2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베이지색 여름용 남성 점퍼를 찾아냈고 얼마 후엔 50m가량 떨어진 곳에서 낡은 텐트와 침낭, 배낭, 부서진 카세트, 주걱까지. 이건 누군가 머문 흔적인데요. 이곳에서 정말 캠핑이라도 했었던 걸까요? 사실 백양산 곳곳에는 불법으로 거주하는 노숙자들이 다수 있었습니다. 발견된 흔적 역시 최소 2사람 이상이 상당 기간 머무르면서 쓰던 집기로 보였고요. 경찰은 신원을 특정할 순 없지만 이곳에서 지내던 노숙자들이 A양과 B양을 살해한 범인이라고 잠정적인 결론을 내리게 되죠. 하지만 어딘가 찝찝했습니다. 경찰의 추리가 맞다면 범인들은 이렇게 당당히 자신의 흔적을 남겨놨다는 건데 과연 정말 그랬을까요? 또 확실하지 않은 건 그 흔적이 정말 범인의 것인지 아니면 우연히 인근에서 머물던 어떤 노숙자의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결정적인 문제는 당시 수사기술로는 DNA 감정이 어려웠다는 점이었죠. 이게 요즘 같았으면 바로 찾아낼 수 있었을 텐데 안타까운 부분이네요. 한편 A양과 B양의 비극적인 소식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이 사건이 동네 불량배들 소행이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1980년대 백양산은 지금과 달리 나무가 아주 빽빽하게 있어서 대낮에도 해가 잘 들지 않아 굉장히 어두웠습니다. 특히나 아이들의 시신이 발견된 현장은 평소에도 인적이 뜸하고 또 숲이 유난히 무성하고요. 오죽하면 낮에도 20m 정도 앞에 무엇이 있는지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거기에 더해 아이들이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사찰 인근 약수터.
이곳은 평소에도 불량배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로 유명했습니다. 오죽하면 성인들조차도 홀로 가기를 꺼려하는 장소였고요. 주민들은 이 모든 정황을 통해 분명 불량배가 범인일 것이라 확신했죠. 그래서 한동안 경찰서에는 백양산 인근에서 목격되는 수상한 이들에 대한 제보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그중엔 불량배뿐만 아니라 노출증 환자, 또 산에서 본드를 흡입하던 청소년들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모두가 용의자를 추려내려 했지만 그중 수사의 결정적인 제보는 없었다는 게 문제였죠. 그렇게 시간이 흐르던 어느 날, 경찰의 귀를 사로잡은 한 건의 소문이 도는데요. A양과 B양이 2달 전에 사망하기 전에도 백양산에서 어린 여자아이 2명이 성폭행을 당했다는 이야기였죠. 이 사건은 따로 경찰에 신고가 되진 않았는데 하지만 마을 주민들이 대부분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이 소문을 근거로 추적을 시작했고 얼마 안가 유력한 용의자로 30대 남성인 곽 씨를 지목하게 됩니다. 곽 씨는 백양산 아래 주택가 일대에서 변태 행위를 일삼던 사람이었습니다. 일명 바바리맨이라고도 하죠. 워낙 인근에서 평소에도 변태적 성향을 보였기 때문에 충분히 성범죄를 저지를 만한 위험인물로 판단되었거든요. 심지어 수사 초기에 곽 씨는 A양과 B양의 살해 혐의를 인정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자 돌연 자신이 한 일이 아니라며 말을 바꿉니다. 경찰의 강압과 강요에 의해 난 거짓 진술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입장이었죠. 그러면서 사건 당일 자신은 동료들과 함께 회식을 했다는 점을 알리바이로 제시합니다. 이어진 조사 끝에 곽 씨를 범인으로 볼 만한 그 어떠한 증거도 발견하지 못했고 결국 그는 용의선상에서 제외되었죠. 이후 경찰은 또 다른 한 명의 용의자를 지목했습니다. 30대 남성 제시. 인근 구포시장에서 껌을 팔며 생계를 이어나가던 사람입니다. 경찰이 이 사람을 용의자로 지목한 이유는 그가 또 다른 성범죄 사건의 범인으로 의심받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는 5살 여자아이를 백양산으로 끌고 가서 추행한 혐의로 조사 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의심스러웠죠. 그런데 제시에게는 선천적 수족마비 장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동이 좀 불편한 상황이에요. 과거 범죄 행적을 보니까 그땐 피해자가 5살이었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A양과 B양 12살, 그것도 2명입니다. 아무리 초등학생이더라도 2명의 아이를 한꺼번에 그가 제 앞에서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보기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이는데요. 이후 추가 조사 결과 그 역시 해당 사건에 혐의가 없는 게 드러났습니다. 이제 사건은 그 어떠한 실마리도 찾지 못한 채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죠. 그로부터 불과 1년 후인 1989년 7월 중학생이었던 C양은 점심시간쯤 1.5리터짜리 생수병을 2개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마침 C양과 마주친 동네 주민이 어디 가냐고 물었는데 저 상광사 뒤 약수터에 물 들어가요 라고 대답하고는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때 아이가 마지막 모습이었는데요. 해가 저물어도 C양이 집에 도착하질 않자 밤 11시 30분 아버지는 파출소에 실종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새벽까지 약수터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애타게 C양을 찾아 헤맸는데요. 그러던 다음날 오전 C양의 아버지가 등산로 아래쪽 기슭에서 딸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처참하게도 찢어진 러닝 셔츠로 아이의 양손이 묶여 위로 향한 상태였고 역시나 성폭행의 흔적도 발견됩니다. 이번에도 사인은 경부압박 질식사. 당시 알몸으로 발견되었지만 입고 있던 옷들은 모두 현장 근처에 남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백양산에서 벌어진 사건들을 보면 피해자의 연령대, 범행 장소, 수법까지 1년 전 이곳에서 벌어졌던 살인사건을 연상케 하죠. 당연히 마을 분위기는 급격하게 흉흉해졌고 주민들 사이에서는 화성 연쇄 사건의 범인이 부산에 온 것이 아니냐라는 소문이 돌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천만다행으로 이틀 뒤 이 C양을 살해한 범인은 체포되는데 그는 교도소 복역을 마치고 3년 전 출소한 20대 남성 이씨였습니다.
이미 강간치상, 강제추행 등의 전과가 있었던 인물이네요. 여기서 강간치상은 강간하면서 피해자가 다쳤을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는 사건 일체에 대해 자백했습니다. 우연히 약수터에서 C양을 마주친 뒤 성폭행을 위해 흉기로 위협하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설명, 그리고는 C양이 신고할까봐 두려워서 충동적으로 살인까지 했다는 설명이었죠. 당시 이 씨는 곧장 재판장으로 옮겨져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1년 전에 벌어진 A양과 B양의 살해 혐의만큼은 강력히 부인했는데요. 두 사건이 너무도 유사했기에 수사에 참여한 대부분이 동일범이라고 의심했지만 사실상 결정적인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그에게 함부로 혐의를 씌울 순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 관계자들은 그가 범인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씨가 C양 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게 되자 모두들 안도하게 되는데요. 이제 모든 게 끝났다 라고 생각했는데, 하지만 안타깝게도 비슷한 사건은 또 발생하게 됩니다. 2년이 지난 1991년 7월 3일, 백양산 숲속에서 13살 D양의 책가방과 운동화, 이어서 시신이 발견되는데요. D양은 전날인 2일, 학교 수업을 마치고 학원에 갔다가 7시 50분쯤 버스 정류장에서 친구들과 헤어진 직후 행적이 끊겼었죠. 가족들이 경찰에 신고한 직후 수색이 바로 시작되었는데 실종 바로 다음 날 시신으로 발견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의 시신은 놀랍게도 앞선 A양, B양, C양과 유사한 모습을 띠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끝날 줄 알았던 이 백양산의 공포가 또다시 시작된 거예요. D양은 알몸 상태였습니다. 몸 전신에는 타박상의 흔적이 남아있었고 성폭행과 교살의 흔적 역시 뚜렷하게 발견됩니다. 이번 사건 현장에서는 300g짜리 본드 1개와 빈 맥주캔 1개도 있었는데 경찰은 이를 토대로 범인이 본드를 흡입한 후 환각 상태를 즐기는 변태 성욕자라고 판단했죠. 이때 당시는 과학 수사 기술이 발달하지 않은 때라서 현장에 남은 증거로 범인을 특정하는 건 좀 불가능했습니다. 형사들이 직접 발로 뛰어서 잡는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사건 역시 범인에 대한 윤곽조차 그리지 못한 채 수사는 흐지부지 되었습니다. 프로파일러들의 분석에 따르면 범행 수법으로 봐서 백양산에서 벌어진 이 사건들은 범인의 연쇄범행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C양의 사건은 이미 범인이 체포되어서 종결된 사건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추측한 것은 바로 공범의 존재였습니다. 자, 등장한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씨와 또 다른 공범은 A양과 B양 사건을 함께 저지릅니다. 그런데 C양 사건으로 이 씨가 체포되자 공범이 D양을 대상으로 혼자 범행을 재개했을 가능성이라는 거죠. 물론 공범이 꼭 한 명이라는 보장도 없고 또 이건 역시 어디까지나 추측에 불과합니다. 자, 그러면 이 씨가 정말 C양 사건만 저질렀을 경우에 나머지 3명의 피해자를 살해한 범인은 도대체 누굴까요? 정말 사람들의 생각대로 연쇄살인일까요? 아니면 각 사건마다 범인이 따로 존재하는 걸까요? 만약 요즘에 이런 사건이 벌어진다면 DNA 분석으로 쉽게 범인을 잡을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당시 수사력은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일명 백양산 연쇄살인 사건은 공소시효마저 만료되어 영구 미제로 남고 말았습니다. 이젠 범인을 찾더라도 처벌할 수가 없죠. 사건을 조사하면서 놀라웠던 건 범죄의 참혹성에 비해 이 사건이 생각보다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비록 체포할 순 없지만 분명 어딘가에서 웃고 있을 범인한테 이건 너무 행복한 상황 아닐까요? 그리고 정말 저는 무서운 게 범인이 거리에서 스쳐 지나가는 사람 중 한 명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당신의 이웃일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영구 미제 사건일수록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지길 바라며 늦게라도 30년 전 백양산을 죽음으로 물들인 범인의 윤곽이 반드시 드러나길 소망해봅니다. 그가 어디선가 행복하게 살고 있다면 이건 유가족을 2번 죽이는 일일 테니까요.
지금까지 토요 미스테리 디바달리아였습니다.